쏟아지는 글로벌 뉴스 속에서 진짜 시그널을 찾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 수백 개의 기사랑 보고서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헤드라인 이면회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맥락을 파악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그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연결고리를 파헤쳐서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복잡한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게 저희가 핵심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시점은 2026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세계의 거대한 폭풍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폭풍 3개가 동시에 온다.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그렇죠. 턱밑을 넘어 이미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기후위기, 또 중동에서 터져버린 전면적인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관세전쟁까지 말이죠. 맞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쏟아진 뉴스들을 보면 마치 각기 다른 시스템 리스크 3개가 동시에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 모두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죠. 네, 완전히 패닉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이 결코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의 방아쇠를 당기고 그 파급력이 다시 첫 번째 위기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피드백 루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피드백 루프요.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워낙 방대한 이야기니까 엉킨 실타래를 좀 차분하게 풀어보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의 라인업이 좀 상당히 묵직합니다. 네, 준비된 자료가 아주 방대하죠. 네. 세계 기상기구인 WMO 그리고 영국 기상청의 최신 기후 예측 보고서부터 시작해서요. 베트남의 기상재해 데이터, 또 최근 중동을 뒤흔든 에픽 퓨리 작전의 심층 분석 기사도 볼 거고요. 거기다 경제 쪽 소식도 있죠. 맞습니다. 어제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보편 관세 발효 뉴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충격파를 분석한 키움증권의 냉철한 금융시장 시나리오 리포트까지 샅샅이 해보해볼 예정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의 발밑,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인 지구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WMO와 영국 기상청의 최신 보고서를 교차 검증해 봤는데 나오는 수치들이 단순한 경고 수준을 아예 넘어섰더라고요.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궤적이 상당히 위협적이죠. 보고서에서 가장 눈여겨보신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단연 온도 상승의 확률입니다. 2025년에서 2029년 사이, 즉 향후 5년 중 단 한 해라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무려 8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86%면 사실상 기정사실화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던 파리합정의 1.5도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죠. 게다가 역대 가장 더웠던 해가 2024년이었는데 이 끔찍했던 기록이 앞으로 5년 안에 경신될 확률도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 기상청은 더 구체적으로 당장 올해 2026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6도 상승할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1.46도라는 숫자가 단순히 온도계 눈금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마는 그런 단선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균 기온이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네. 대기 중의 에너지가 그만큼 극단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고 이는 전 지구적인 기후 롤러코스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출발선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고서들의 기후 예측 모델을 심층적으로 뜯어보면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인 엘니뇨 남방진동, 즉 엔소 패턴의 붕괴가 가장 큰 동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엔소 패턴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바닷물 온도가 바뀌는 게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 롤러코스터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태평양을 차갑게 식히던 라니냐 현상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올해 초 중립기를 거쳤고 하반기부터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강력한 엘니뇨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아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증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열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 팽창된 에너지가 지구의 공기순환인 제트기류를 정체시키거나 비정상적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듭니다. 아, 바람의 길이 막히거나 꼬인다는 거군요. 네, 그 결과 어떤 지역은 뜨거운 공기돔에 갇혀 몇 달째 극심한 가뭄과 폭염을 겪고 바로 옆 지역은 갇혀있던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거대한 폭우를 맞게 되는 거죠. 즉, 기후의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아, 단순히 더워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날씨의 변동폭 자체가 미친 듯이 커진다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의 2025년 기상재해 데이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트남 상황이 작년에 아주 심각했죠. 네, 작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 무려 21개의 태풍과 열대성 저기압이 들이닥쳐서 468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만 1000조 동에 달했습니다. 국가 인프라가 마비될 정도였죠. 그런데 올해 2026년 예측을 보면 엘니뇨의 영향으로 태풍 발생 횟수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에서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착각을 범합니다. 태풍의 횟수가 줄어드니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럼 실제로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데이터가 경고하는 바는 발생 횟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한번 발생한 폭풍에 머금고 있는 파괴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아, 횟수는 줄지만 한 방 한 방이 아주 치명타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강우 패턴이 완전히 불규칙해지면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이는 기존의 배수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돌발홍수와 대규모 산사태를 유발하죠. 비가 안 올 때는 또 완전 가뭄이고요. 네,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바닷물이 내륙의 농경지로 침투하는 해수 침입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폭염, 가뭄, 홍수, 식수 부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재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베트남의 사례가 남일 같지 않은 게 당장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봐도 소름 돋게 일치하거든요. 네, 한국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와 늘 함께했던 뚜렷한 사계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봄가을은 스치듯 지나가고 여름은 끝없이 습하고 더운데 겨울에는 북극의 제트기류가 붕괴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직격하고 있죠. 맞습니다. 일상적인 날씨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이게 그저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불평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장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니까요. 이상기후로 과일이나 채소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즉 밥상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이미 상수가 되었습니다. 마트 가기가 무서울 정도죠. 네, 게다가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는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비정상적으로 폭발시키고 있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의 지출 구조를 강제로 재편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이 에너지 수요의 폭발이라는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현재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두 번째 거대화 폭풍, 즉 중동의 지정학적 지진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기후위기로 인해 각국의 자체적인 에너지 수급망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역설적으로 중동의 화석연료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와 민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터진 이슈가 단순히 먼 나라의 분쟁이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의 출근길 기름값과 환율을 결정짓는 핵심 뇌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인 중동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다룰 중동의 무력 충돌이나 이후 이어질 미국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저희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명분이나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작전을 두고 국제사회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만 오늘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 사태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팩트와 파급력에만 집중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정치의 이념적 잣들을 배제하고 철저히 시장과 자원이라는 냉엄한 경제적 렌즈로 작금의 사태를 해부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2026 2월 28일에 벌어진 에픽 퓨리 작전의 전말을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날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전력이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군사, 통신, 핵 관련 시설 1,20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했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단순한 국지적 경고 수준을 넘어선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례 없는 규모의 선제 공격이었죠. 가장 큰 충격은 이 공습 과정에서 36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공백은 불과 며칠 만인 3월 4일 매우 전격적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인 무주타바가 사실상 초고속 세습의 형태로 새로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주타바라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권력을 신개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입니다. 아,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가 핵심이군요. 네. 모주타바는 이란 내 최대 군벌이자 경제 마피아라 불리는 혁명수비대, 즉 IRGC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이란의 권력 지형이 종교 지도자 중심에서 철저한 군부 강경파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나섰다는 게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는 왜 그토록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건가요?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 핵심 산업과 밀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자 동시에 비대칭 군사 전략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전면적인 정규전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는 피한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한 보복의 방식은 적군의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급소, 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보복 양상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두바이의 미국 영사관 피격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시장이 진짜로 공포에 질린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타르의 핵심 액화 천연가스, LNG 단지인 라스라판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라스타노라 정유시설이 드론과 미사일로 동시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라스타노라는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중동의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탄이죠. 하지만 이란이 꺼내든 가장 파괴적인 카드는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전만 봉쇄 선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40km 남짓의 좁은 바닷길이잖아요. 여기가 막히면 도대체 파장이 어느 정도길래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겁니까?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6%, 그리고 아시아로 향하는 LNG 물량의 약 23%가 지나갑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죠. 한국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네요. 네, 혁명수비대가 이곳의 기뢰를 부설하고 무장 고속정으로 유조선들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제유가의 핵심 기준표 역할을 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순식간에 배럴당 $80를 돌파하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정학적 불안이 터지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주제, 시장의 공포와 무역전쟁의 여파를 짚어보죠. 시장 반응이 정말 살벌했죠. 이 사태 직후 미국 뉴욕 증시의 척도인 S&P 500 지수에서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5조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5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한국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무려 12.06%가 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붕괴 사태를 맞았고요. 역대급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무너져 내린 게 단지 중동발 오일 쇼크 우려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한 또 다른 메가톤급 폭풍이 절묘한 타이밍에 합류했죠. 바로 미국의 전면적인 보편관세 발효입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보호무역주의가 동시에 폭발한 겁니다. 네, 바로 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5일 발효된 정책이죠. 미국 세관 당국이 전 세계 57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는 더 가혹한 조건이 붙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대미무역 흑자국들에게는 타격이 더 큽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평균치에서 단숨에 25%로 뛰어 올랐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가격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유럽연합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자유무역 질서, WTO 체제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무역전쟁의 서막입니다. 이 상황이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조합인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관세가 올랐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비용 폭등과 미국의 25% 관세 폭탄이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용은 오르는데 팔 곳이 막히는 거네요. 그렇죠. 제조업 국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그렇게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려고 하니 25%의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은 최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 세계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을 덮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키움증권의 최신 금융시장 분석 리포트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리포트는 현재의 호르무즈 사태와 글로벌 위기를 두고 최상, 기본, 최악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인가요? 낮다고 분석합니다.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70달러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올 2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자극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가장 호전적인 혁명 수비대가 전면에 나섰고 미국은 관세 장벽까지 치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뭉치고 있는데 전면전 확전이나 글로벌 경제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확률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기본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걸까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적 제약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는 이란 스스로에게도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 자기들 발등을 찍는 격이군요. 네,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 통로이자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생필품과 식량 수입 통로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입니다.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은 채 장기전을 치를 만한 경제적 체력이 현재 이란 내부에는 없습니다. 둘째, 이란의 전통적인 뒷배 역할을 하던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코가 석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없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에 깊숙이 개입할 군사적, 재정적 여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양측 모두 파국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기에는 서로의 발목이 너무 무겁게 잡혀 있다는 뜻이죠. 아, 경제적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가 역설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는 억지력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리포트는 주식시장에 강력한 학습 효과도 지적합니다. 과거 1950년대 수에즈 운할 위기나 1990년 걸프전 당시의 펀드 매니저들의 데이터를 보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고 통상 수개월 내에 반등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유기체는 전쟁과 자원 무기와 리스크를 흡수하고 새로운 가격 균형에 적응하는 방법을 이미 수십 번의 위기를 통해 체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방대한 글로벌 이슈들을 청취자 여러분, 한국이라는 무역 및 에너지 의존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직관적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작금의 사태는 정말 숨막히는 위협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무작정 절망할 필요만은 없는 게 국가 차원의 완충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다군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의 복원력이 중요한 시점이죠. 현재 한국 정부는 약 9,6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꽤 오래 버틸 수 있나요? 네, 이는 중동에서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도 국가 핵심 기능이 최소 12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방어막을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병행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실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1차적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려는 방어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위기는 새로운 자금 이동의 통로를 열어주기도 하죠.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충돌이 글로벌 상수가 되어버리면서 전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국방비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맞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예를 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에게는 기존에 없던 거대한 글로벌 수요가 열리는 새로운 투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이 높아져 일반 수출주들이 고전하는 사이 방산주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력한 펀다멘털의 상승 동력으로 삼아 독자적인 우상향 궤적을 그리고 있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기후의 임계점 돌파, 중동의 권력 공백과 지정학적 화약고의 폭발, 그리고 보편 관세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세 가지 현상은 결국 2026년이라는 현재가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모든 게 얽혀서 돌아가네요. 안정적인 기후, 싼 에너지,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성장의 3대 공식이 완전히 폐기되었고 극단적인 변동성 그 자체가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룬 정보의 양과 그 파급력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후 모델의 복잡한 통계부터 중동의 권력 지형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말이죠. 네, 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의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안목을 장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늘 논의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질문이죠? 앞서 확인했듯 지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막대한 자본, 기술의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국제정세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중동 국가들의 무자비한 자원 무기화, 그리고 강대국들이 쌓아올리는 높은 관세 장벽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초국수주의 시대로 맹렬하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이 배타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인류는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해낼 친환경 기술 혁신과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연대의 목표와 자국이기주의로 치닫는 국제경제의 살벌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거대한 모순.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이 역설적인 딜레마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의 생존 방식과 글로벌 투자의 지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통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퍼즐 조각들을 모아 가장 선명하고 명쾌한 그림으로 완성해드리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